그런 남명조식 선생이 1555년에 지금 또 진주 인근에 단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성 현감을 제수받았을 때 사직하는 상소문을 올려요. 그 사직 상소문이 정말 그때 전국을 긴장시키는데 대비께서는 궁중의 한 과부시고, 우리가 진짜 과부한테 과부라 그러면 일단 기분 나쁘잖아요. 거기다가 명종은 선왕의 외로운 고아와 같은 존재다. 보통 우리가 야자타임 하라 그래도 뭐 못하잖아요. 근데 진짜 정인재는 실록의 기록에 세종보고 너였잖습니다. 그런 기록도 있고, 이 사람들 막 주변에서 말려. 이분 지금 술 취해서 이렇다라고 하고, 이 박문수라는 인물도 되게 꼬장꼬장해요. 이 성격이 되게 강해. 그래서 당시 영조에게도 아주 직언을 서슴지 않은 그런 인물이어가지고 실제 실록 기록에도 광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미친 사람, 영조도 사람들 너보고 미친 사람이라는다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고 막 표현이 너무 과격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조가 이를 수용하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사실 우리 흔히 조선시대 하면 당연히 왕조국가니까 왕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왕 말 한마디면 끝난다,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유교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가 왕과 신하가 서로 협치를 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바로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신하들이 상당히 큰 힘을 이제 발휘하는 경우도 많고, 또 성군일수록 신하들의 의견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잘 반영을 해서 정책을 결정을 하는 그런 국정 시스템입니다. 조선시대 언론 3사라에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기관이 있어요. 사헌부는 요즘으로 치면 검찰, 사관원은 요즘으로 치면 언론기관, 그리고 이제 홍문관은 학술연구기관. 여기에 근무하는 신하들은 소위 대간이라고 해서 왕이 뭔가 이렇게 좀 정치를 잘못한다거나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 마음껏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신하들이 왕한테 엎드려서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아니되옵니다, 동초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꺼이 수용을 하게 했고, 또 유능하고 또 능력 있는 학문적으로 뛰어난 신하들은 왕하고 함께 요즘 표현을 하면 스터디예요. 경연이라고 합니다. 많이 하는 경우 하루에 4번까지예요. 아침에 하는 조강, 점심에 하는 주강, 저녁에 하는 석강, 필요한 경우는 밤에 하는 야대까지. 하루에 4번 과외 공부하라 그러면 진짜 이거 힘든 그런 직업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성군이 되려면 기꺼이 감수해야 된다. 조선왕조실록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시대 경연을 가장 많이 한 왕을 찾아보니까 세종이 2등이시고 성종이 1등이세요. 성종이 1등을 한 비결이라면 비결이 있는데, 밤에 하는 경연, 야대 횟수가 상당히 높아요. 성종이 야대를 많이 하신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셨다. 예나 지금이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밤에 회의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게 술자리라는 것도 잘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성종이 많은 성과를 보인 왕이에요. 조선 전기의 문물과 제도를 정비를 해서, 그래서 성종이라는 묘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시대 왕의 호칭은 살아생전에 묻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 이 왕의 업적을 딱 한 글자로 표현해서 어지셨다 인종, 학문에 뛰어나셨다 문종, 효성이 지어가셨다 효종, 우리 시대의 완성을 보이게 한 왕이다 성종. 그래서 고려시대에도 성종이 있습니다. 6번째 왕 성종이고, 거란과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이 고려 성종이고, 고려의 문물과 제도를 잘 정비했기 때문에 성종이라는 묘를 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신하들이 왕에게 의견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상소문. 드라마 같은 거 막 상소문 보고 왕이 막 인상 팍 쓰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상소문은 조선시대 왕의 비서실이 있어요. 승정원에 접수를 해요. 그래서 이 승정원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또 있죠. 도승지라는 비서실장이 있고, 보통 6명의 승지가 있어요.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그래서 각 승지들은 요즘으로 치면 뭐 대통령, 교육문화수석, 사회수석 이런 것처럼 자기 분야를 전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소문이 올라오면 주로 이제 승정원에서 걸러서 다 올리는 건 아니죠. 왕 그거 뭐 전국에서 올라온 상소문 다 보시려면 일 못해요. 아주 중요한 상소문을 이제 올리고, 왕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 비답이라고 해요. 비답을 내렸다. 그렇게 해서 상소문 중에서 이제 비답을 내리면 이걸 다시 전달을 하는데, 주로 또 전달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 조선시대에도 이 승정원에서 요즘으로 치면 신문 같은 거, 공고문 같은 거를 내요. 조보라고 합니다. 조보. 이 조보를 주로 내서 문건을 어디서 수령해 나가냐 하면, 우리 지금도 경복궁에 가보시면 흥내문이 있어요. 정문이 광화문이고 흥내문, 그 다음에 이제 근정문인데, 흥내문 옆에 왼쪽에 보면 기별청이라고 있습니다. 기별청. 승정원에서 문서 업무를 접수도 하고, 또 여기서 조보를 반포를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별이란 말 우리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간의 기별도 안 간다. 결국은 소식이 왔느냐 이런 뜻이에요. 조선시대 이런 상소문 중에서 뭐 특이한 상소문 중에 대표적인 게 지부상소라 해가지고 직접 왕 앞에서 이제 올려요. 그때 도끼를 소지하고 도끼 붙자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도끼로 내려쳐도 좋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의지를 담. 이 지부상소를 올린 대표적인 인물이 조혼, 임진왜란때 의병장으로 활약을 했던 이 조혼이 지부상소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는 그 당시 일본과의 관계가 조혼 같은 사람은 경계하고 있을 때 일본에 저 사신이 왔는데 저 사신 저 목 잘라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한말의 의병장으로도 역시 활약하시는 최익현이라는 분이 위정척사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의 상소문을 올리면서 도끼를 소지하고 올렸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것도 많이 언급되는데 만인소라고 해서 정말 이 상소문이 내용도 길지만 연명한 사람이 만인의 서명을 받는 거. 요즘에 와서 우리 뭐 국민청원운동 뭐 인터넷 같은 데 하죠.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영남 만인소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유생들이 중심으로 해서 다 서명해서 올린 요 만인소 원본은 지금 안동에 가면 국학진흥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국학진흥원에도 요 만인소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상소문 중에 가장 왕을 당황시킨 대표적인 상소문이라면 1555년에 우리 남명조식이라는 분이 올린 상소문이에요. 남명조식은 퇴계이황 선생과 더불어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꼽혔던,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좌택의 우남명, 그래서 두 분이 나이도 동갑이에요. 둘 다 1501년생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는 경상 남도 북도가 아니에요. 좌도 우도. 낙동강을 기준으로 왕이 보실 때 왼쪽이 좌도, 그래서 이 경상 좌도는 지금의 안동 예안 이쪽의 중심인물 퇴계이황, 그리고 경상 우도는 지금의 뭐 산청 진주 쪽, 여기에 중심인물 남명조식이라는 분이, 이 퇴계이황 선생은 성리학의 이론 연구에 좀 더 중점을 뒀다면 남명조식은 학자는 모름지기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칼을 차고 다닌 그런 유학자셨고, 그리고 이 남명조식의 가르침의 효과를 본 게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남명조식의 문화에서 가장 많이 배출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곽지호 장군 같은 분. 그런 남명조식 선생이 1555년에 지금 또 진주 인근에 단성이라는 곳이 있어요. 단성 현감을 제수받았을 때 사직하는 상소문을 올려요. 그 사직 상소문이 정말 그때 전국을 긴장시키는데 이미 나라가 거의 지금 망해가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형국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전국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나라가 좀 잘못된 원인 중에 하나가 왕께서 너무 나이가 어리셔서 명종이 13살에 왕이 오르는데 그 당시에 어머니였던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해요. 우리가 조선시대 이제 대비들은 말을 내리고 정치한다 해서 수렴청정인데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대비께서는 궁중의 한 과부시고, 우리가 진짜 과부한테 과부라 그러면 일단 기분 나쁘잖아요. 여기다가 명종은 선왕의 외로운 고아와 같은 존재다. 이거 왕이 제대로 능력 발휘하지 못하고 이 대비가 다 역할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 나라가 무너지는 형세다. 이런 형세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면서 아주 직선적인 언어로 상소문을 올려요. 그래서 이 단성 현감 사직소라고도 하고, 이게 1555년이 을묘년이어서 을묘사직소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조정을 긴장시켜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 당시에 전국의 최고 실세인 대비를 겨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군상 불경죄, 왕을 불경하게 한 죄다 해가지고 크게 죄를 물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또 많은 다수의 언관들, 소위 뭐 사원부 사관원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자기들도 그 표현 같은 거는 정말 너무 세니까 어떻게 변화하기가 힘든데 지방에 있는 선비들이 이런 상소문을 올린 거를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 더 강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저 남명조식이라는 분이 좀 시골에 있어가지고 이 세상 물정이 어두워가지고 이런 과격한 표현을 썼으니까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처벌을 하면 앞으로도 이런 언로가 막힌다, 이런 논리로 결국 큰 처벌은 받지 않고 오히려 남명조식이라는 분의 이름을 조정에 본격적으로 알린 그런 상소문.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남명조식 선생 관련 글을 쓰면서 조정을 진동시킨 상소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는 이제 왕과 신하들이 상당히 좀 협력적인 관계고, 또 왕도 항상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할까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세종과 같은 분은 집현전을 설치해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니까 뭔가 좀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이러니까 장기 근속자들에게는 유급휴가 제도를 처음 실시해요. 사가, 독서, 임금이 하사해서 마음껏 책도 보고 휴식도 취해라. 우리 또 세조도 이런 참모들
술자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재밌는 시스템이 있는데 술자리를 정말 많이 가져요. 지금 저 경회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주 이 추석 술자리를 가지면서 하고 싶은 말도 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조는 술자리가 벌어지면 왕의 자리 따로 마련하지 말라고 하고 신하들 자리에 함께 어울려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뭐 좀 중성을 다짐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술자리에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이 벌어졌는데, 이 세조가 뭐 요즘으로 치면 야자타임 같은 거 막 가지게 돼요. 막 술자리 흥해지면. 그때 이 정인지, 우리 세종 때 집현전 학자이기도 했는데 정인지가 조금 나이가 많았는데, 보통 우리가 야자타임 하라 그래도 뭐 못하잖아요. 근데 진짜 정인지는 실록에 기록하면 세조 보고 너였잖습니다. 그런 기록도 있고, 이 사람들 막 주변에서 말려. 이분 지금 술 취해서 이렇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술자리가 좀 흥이 나고 이러면 춤도 추기도 하고. 그때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세조가 이 신하들하고 이렇게 좀 팔씨름 같은 거 하자 그래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신숙주가 이제 하도 여러 번 당하니까 한 번은 정말 이제 팔씨름 같은 거 좀 하자 그러는데 이게 확 팔목을 세게 잡은 것 같아요. 이 세조가 기분 나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신숙주가 가는데 이 밑에 있는 부하 시켜가지고 쟤 진짜 술 취해가지고 그랬는지 맨정신에 저랬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근데 이 한명회라는 인물 아시죠? 이 촉이 있어. 느낌이 심상치 않아. 그래서 이 신숙주를 모시는 밑에 있는 사람한테 미리 연락해가지고 너희 어르신이 집에 가면 이 신숙주는 항상 습관적으로 책을 봐요, 불을 켜놓고. 근데 그렇게 불 켜면 너가 바로 불 꺼버려라. 그러니까 이제 세조의 지시를 받은 비서가 딱 가서 신숙주 집에 가는 게 바로 불이 꺼지고 잠이 들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니까 세조가 좀 술 취해서 뭐 그냥 저렇게 했구나 하면서 넘어갔다라는 이런 히스토리도 있어요. 그리고 뭐 술자리에서 기분 좋게 자기의 지시 같은 거 잘 받는 사람은 바로 이제 초고속으로 승진시켜준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양정이라는 인물은 세조 때 이제 공신이었는데 변방근무를 했어요. 변방근무 했다가 오래간만에 서울에 오니까 이제 세조가 양정이라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 술자리도 베풀어 주면서 너 평소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 해보라 그런다고 진짜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양정이 좀 변방에 오랫동안 있고 하다 보니 감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께서 너무 오랫동안 왕으로 계셔서 좀 이제 그만두셔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조 얼굴이 막 엄청 파래진 거죠. 옆에 있는 신하들도 엄청 걱정하는데 그 자리에서는 뭐 그냥 술자리에서 뭐 이런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양정은 잠수형에 처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왕이 이야기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한다고 마음대로 했다가는 당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왕에게 마음대로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인 그런 사례도 꽤 많아요. 우리가 그 암행어사로 잘 알려진 어사방문수 아마 아실 거예요. 어사방문수 이미지로는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베풀어주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주는 이런 이미지인데, 이 방문수라는 인물도 되게 꼬장꼬장해요. 이 성격이 되게 강해. 그래서 당시 영조에게도 아주 직언을 서슴지 않은 그런 인물이어가지고 실제 실록 기록에도 광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미친 사람, 영조도 사람들 너보고 미친 사람이란다 따박따박 이야기를 하고 막 표현이 너무 과격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조가 이를 수용하는 장면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백성들 구휼하는 정책이라든가 특히 인사제도 이런 거 개선해야 되고요. 또 박문수가 어떤 이야기 하냐면 영조하고 사도세자 관계 되게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했었는데, 세자나 이런 분들에게도 부드럽게 좀 대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해도 영조가 알았다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면 이 박문수는 영조의 신뢰를 얻었냐 하면, 사실은 박문수는 소론이에요. 영조 때 집권 세력은 노론인데 측근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1728년에 소론과 남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인자이난, 무신난이라고 하는데 경종이 독살되었다라는 것을 슬로건으로 해가지고 경종의 복수를 하자 이런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오명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반란군 토벌군의 소위 대장이었는데 그 부관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박문수예요. 소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소론 측의 반란을 제압하는데 참여하면서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실무 관료로서의 능력을 상당히 인정을 받았고, 특히 경상도라든가 이런 지역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 이걸 해결을 잘 해줬던, 그래서 이 경제통이었어요. 그런 박문수였기 때문에 쓴소리 좀 해도 참을 수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박문수 하면 암행의사로 자꾸 기억하는데 사실 암행 업무한 적은 거의 없어요. 의사로서 주로 활동을 했고 성과가 되게 많으니까,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로 그냥 의사하면 임팩트가 약해. 뭔가 비밀리에 업무를 수행하면 우리도 보면 영화 같은 데서도 뭐 약간 특수 뭐 이런 거 붙여야 더 수사 잘할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붙인 호칭이지 실제 암행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의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그때 이 암행의사 이미지는 춘향전 때문에 이몽룡이 이제 암행의사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데, 박문수는 의사로서의 활동은 상당히 많이 했지만 암행 업무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났다. 그리고 또 이 세종 때 정말 따박따박 대들었던 신하가 있어요. 이름도 진짜 고약해. 진짜 고약해입니다. 성이 고시고 약해.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지금 또 고약하단 말, 이 사람한테 유래한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근거는 확실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런 인물을 하고 연계되는 대표적인 기록으로 나오는 사례는 우리가 지금도 걱정이란 말 하죠. 걱정이 많다고. 누구한테 나왔을까요? 임꺽정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꺽정이 워낙 명종시대에 뭐 전국을 휩쓴 도적이니까 사람들이 임꺽정이 나타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기록에 나와요. 이 고약하다가 고약해서 나타나는 없지만 왜 고약하냐 하면 세종하고 신하들하고 소위 말하는 회의 같은 거 할 때 계속 따박따박 대드는 거예요. 세종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하면서 계속 나서서 실록의 기록에 보면 세종이 노하여 말하기를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세종이 이제 그만 앉아라.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종이 보면 되게 품성이 좋은 왕인데 세종의 화를 나게 했던 이 고약해.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고약해와 같은 자신의 의견을 계속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발언을 허용했던 세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이런 영조와 박문수처럼 이 코드가 잘 맞는 왕과 참모 스타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태조 이성계의 핵심 참모 우리 정도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중국에서도 최고의 왕과 신하를 칭할 때 한나라 고조 유방이라는 인물, 유방의 가장 핵심 참모가 장량이라는 사람이에요. 장자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항상 정도전을 일컬어서 나의 장량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정도전이 약간 술 한잔하고 사석에서는 항고조가 장량을 등용한 것이 아니라 장량이 항고조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멘트를 했다 그래요. 태조가 나를 발탁한 것도 물론 있지만 내가 태조를 잘 활용해서 조선공국했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졌다라는 일화가 있고요. 그래서 세조 때는 바로 이 세조의 장량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조의 가장 핵심적인 참모 한명회. 그래서 세조는 한명회를 일컬어 나의 장량이다. 그리고 신숙주를 일컬어서는 나의 위징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나라는 태종 때 위징이라는 인물이 문물과 제도 정비하는 그런 캐릭터가 신숙주하고 딱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또 보면 재주가 뛰어났던 그런 참모 우리 삼국지에도 나오죠. 제갈량, 제갈공명 바로 세조 때 이 제갈량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은 양성지라는 인물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선시대에도 항상 자신이 최고의 참모를 중국의 명참모하고 비유를 하는 근데 이 조선시대에도 이런 신하들도 엄청난 총애를 받다가 갑자기 유배가는 그런 사례도 꽤 많이 나요. 우리 대표적으로 조광조 같은 경우 이 그야말로 중종의 왕의 남자로 최고의 실세로서 개혁 정치를 주도하다가 갑자기 중종에 의해서 분당을 만들어서 역모를 꾀했다라는 제목으로 지금의 전라도 능주로 유배를 갔다가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게 되는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조선시대의 유배는 대부분 이런 관리들이 가는 거죠. 백성들은 왜 그럼 안 가냐면 정치적인 격리 같은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되면 또 어떤 분들 걸어서 가나 말 타고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분인데 대부분은 걸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자비로 말이나 당나귀 사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으로 치면 승용차 렌트해 가지고 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원래 중국의 대명률에 근거해 가지고 유배는 뭐 죄의 경중에 따라서 뭐 3천리 밖으로 보내라 2,500리 밖으로 보내고 이런 게 있는데 규정인데 우리는 서울에서 하면 3천리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와서 좀 현실화시켜 뭐 600리, 750리, 900리 이런 정도로 하고 요 거리가 잘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돌아서 이렇게 가게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제 먼 곳 우리 국경지역 삼수, 갑산, 함경도 그리고 이제 최악의 유배지가 섬이에요.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섬으로 한번 가면 이거 완전 격리가 되니까 제주도라든가 남해도 뭐 저 흑산도 이런 섬들이 주요 유배지가 되었던 것이고 유배를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수령이 이 유배 온 사람을 다 케어를 해줘야 돼요. 숙식 제공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유배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우리 다산정의항소행도 강진에 바로 간 것 같지만 그 다산초당에 가기 전에 주막이 있어요. 그 주막이 지금은 사의제 다산생이 그곳에 이제 당호를 4개의 마땅함을 지키는 집이라는 뜻으로 사의제인데 한 노파의 도움을 받아 거기에서 좀 생활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그 제자집에서도 좀 생활하시다가 18년 유배 생활 중에 10년 정도를 다산초당에 계셨고 그런 식으로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다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유배라는 거는 탈레반 인질처럼 뭐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정치범들은 주로 격리를 하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유배지에서 왕성한 학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정영 선생님도 유배지에서 실학을 완성하실 수가 있었던 거고, 우리 추사 김정일 선생도 그곳에서 세안도라는 걸작을 그릴 수가 있었고요. 오히려 유배가 학문 승화의 기회로, 공무에 바빴던 이런 분들은 관직 생활하면서는 아무래도 그런 활동하기가 힘들잖아요. 오히려 유배를 기회로 삼은 이런 사례도 많았고요. 왕족들은 강화도를 많이 가요.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성 교동도, 그리고 특히 연산군 같은 경우는 위리 안치라이가 가시나무 울타리에 딱 갇혀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거주 제한을 하게 해요. 왜 이럴까요? 혹시라도 연산군을 지지하는 세력들하고 협력을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아예 거주지 봉쇄, 그래서 가시나무 울타리를 두르고 그곳에 살겠다, 위리 안치라고 하고, 광해군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 강화도를 거쳐 교동도를 거쳐 마지막으로는 제주도에 유배를 갔는데, 이때도 정말 좀 씁쓸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여종 한 명 정도가 밥 정도 주고, 예전 왕이었지만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광해군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래도 한나라의 왕이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종이 그러니까 왕으로 계실 때 좀 잘하시지, 이제 와서 나한테 왜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배지는 역사 여행 답사지로도 매우 좋습니다. 기회가 되신 분들은 그런 현장 답사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합니다.